1950년 10월 25일 정체불명의 적과 전투를 벌인 국군 1사단이 잡은 포로는 북한군이 아니라 광둥어를 쓰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메가더가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언했던 중공군이 어느새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 깊숙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중국이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참전을 결정한 것일까요? 흔히 중국이 참전한 이유로 많이 알려진 것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오자 중국은 자국 국경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후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기밀 문서를 보면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상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을 원했던 시기는 놀랍게도 국군과 미군이 38선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낙동강으로 후퇴하던 1950년 7월에서 8월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고 국군과 미군이 38선 돌파를 앞둔 10월 초에는 모스크바에 파병 불가를 통보했죠. 심지어 북한에서 급파된 특사 박일우에게 다른 건 다 도울 수 있어도 군대를 파견하는 것만은 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경이 평온할 때는 앞장서서 싸우고 싶어 하더니 정작 국군과 미군이 국경 근처까지 오자 발을 빼려 한 것입니다. 중국은 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9년 10월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며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았는데 대륙 곳곳에 남은 국민당 잔당을 소탕해야 했고 그들이 옮겨간 대만을 점령해야 했으며 계속된 전쟁으로 무너진 국가경제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1949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중국의 절박한 처지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현재 중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3년에서 5년간의 평화적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경제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 중국에게 미국과의 충돌은 경제 재건을 물거품으로 만들 재앙일 뿐이었으니 처음부터 전쟁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남침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949년 봄 김일성이 보낸 특사가 베이징에 찾아와 남침 전쟁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자 마오쩌둥은 명분은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공격하지 말고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다만 그러면서도 중국군 안에 조선인 병사들로 구성된 세계사단을 북한에 넘겨줬고 이 수만의 정예병은 훗날 남침의 주력이 됩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지지도 반대도 아닌 줄타기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에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스탈린에게 전달했고 스탈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월 스탈린이 돌연 김일성의 계획에 동의해버립니다. 마오쩌둥은 이 사실을 1950년 5월 베이징에 나타난 김일성에 의해 알게 됐죠. 마오쩌둥은 그 말을 믿지 못해 모스크바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스탈린은 이에 대해 전쟁에 동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북한과 중국이 함께 내리라며 자신이 깔아놓은 판에서 교묘히 빠져나갔고 김일성은 우린 중국에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동의만 해주면 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소련은 이미 승인했고 북한은 도움도 필요 없다는데 그가 반대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전쟁에 동의해주면서 만약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은 군대를 보내 싸울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마오쩌둥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앞서 조선인 병력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쟁 준비 과정을 모두 소련 군사고문단하고만 진행했고 전쟁을 코앞에 두고도 중국의 전쟁 개시 날짜조차 알려주지 않았죠. 중국이 전쟁 발발 소식을 공식적으로 접한 것은 무려 사흘이 지난 뒤 그것도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라 영광급 장교가 전해준 연락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쟁 초기 철저히 소외됐던 마오쩌둥이었지만 불과 한두 달 뒤 참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중국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국은 즉각 참전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6월 27일엔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했죠. 심지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원까지 강화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대만, 베트남 세 방향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공포는 중국 내부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개전 직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 같은 대도시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섰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생필품 사재기가 성행했고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혼란이 갓 안정을 찾아가던 신생국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민심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개입하자 민간에선 이번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며 곧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고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의 국민당이 대륙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이른바 하늘이 다시 바뀐다는 변천 사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심지어 미국이 마오쩌둥을 체포하려 한다거나 하이난 섬은 이미 미국과 장제스의 손에 넘어갔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습니다. 일부 지방의 공산당 간부들조차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지역의 반응은 7월 내내 시시각각 마오쩌둥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마오쩌둥이 내린 결론은 국경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참전이라는 승부수였습니다. 전황이 북한군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신속하게 개입해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중국은 7월 7일 25만 규모의 군대를 조직해 압록강 일대로 집결하도록 명령했고 사흘 뒤엔 평양에 특사를 보내 전쟁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북한에 요청한 물건이 의미심장했는데 한반도의 지도와 북한군 군복 견본을 요청했습니다. 중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파병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던 것이죠. 7월 12일엔 마오쩌둥이 베이징을 찾은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를 만나 북한이 원한다면 파병할 수 있다며 이미 32만 명 4개 군단이 압록강에 대기 중이다 라며 그 규모를 과시했고 8월 10일까지 김일성의 견해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엔 미군이 38선을 돌파하면 참전하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바뀌니 이제는 파병 규모와 답변 시한까지 못 박아 강력한 참전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시기 압록강 너머에서는 이미 수십만 대군이 집결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불과 2달 전 베이징에 찾아가 우리는 중국의 어떤 도움도 원치 않는다며 호언장담했던 김일성이었지만 막상 미군의 폭격이 쏟아지며 철도와 교량, 공장과 항구가 파괴되고 지상군 투입이 시작되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김일성은 7월 5일 소련 대사 슈티코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미국의 공중폭격과 지상군 참전으로 인해 조선노동당 지도부 일부가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군대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 생각이 아니라 지도부 일부의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소련의 의중을 떠본 것이죠. 이후 마오쩌둥의 32만 파병 제안을 전해 듣자 이를 바로 소련에 통보하며 스탈린의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확답을 피하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진격이 막혀버린 8월 26일 김일성은 자신의 비서 문의를 슈티코프에게 보내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 동지들에게 병력 파견을 요청하겠다며 스탈린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기에 이릅니다. 중국은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고 북한은 제발 보내달라는 상황에서 스탈린은 왜 침묵하며 파병을 가로막은 걸까요? 스탈린의 알 수 없는 행보의 답은 1950년 8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발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스탈린은 서신에서 전쟁 초기의 미국에 대한 북한 군대의 승리는 미국이 스스로 떠벌리는 것만큼 강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고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서 극동아시아로 이동하여 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탈린은 나아가 만일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싸우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는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공고히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탈린에게 한국전쟁은 끝내야 할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손발을 아시아에 최대한 오래 묶어두는 수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그 이득도 사라지는 것이었으니 이미 스탈린의 목표는 전쟁 초기 북한의 속전속결에서 전쟁 장기화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고트발트에게 서신을 보낸 바로 다음 날인 8월 28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는 김일성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라며 조기 파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950년 여름 공산진영의 새 지도자는 겉으로 굳건한 혈맹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신생국가의 붕괴 공포 속에서 하루빨리 중국군을 파견해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정권을 지키려 했고 김일성은 어떻게든 중국군을 끌어들여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려 했으며 스탈린은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어 미국의 피를 말리고 그 사이 유럽에서의 패권을 쥐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상황이었죠. 당시 중국의 총리이자 외교부장인 저우언라이는 군대를 조직해놓고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는데 메가더 역시 7월에서 8월이 중국 파병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회고했을 정도였으니 만약 조기 파병이 이루어졌다면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격파했죠. 그런데 북한이 진짜 위기에 빠지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32만 대군을 운운하며 참전을 서두르던 마오쩌둥의 태도는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병력 투입 대신 이른바 허장성세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미군의 38선 돌파를 막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우원 라인은 소련 측에 남쪽의 군대를 동북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영국과 미국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고, 마오쩌둥은 압록강을 건널 지도를 북한에 요청하려던 군사령관의 행동을 제지하며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군이 강을 건너갈 것이란 낌새를 절대 주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싸우는 신용만 하되 진짜 싸울 생각은 접어둔 것이죠. 북한이 이기고 있을 때 숟가락을 넣는 것과 무너지는 북한을 떠받치러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길 타이밍은 지났고 중국 내부에선 참전 반대 여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국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10월 3일 심야에 베이징 주재 인도대사 파니카르를 급히 불러들였는데, 당시 중국과 미국은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인도를 소통 창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저우원라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한국군의 단독 북진은 상관없다. 그러나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반드시 관여할 것이다. 중국의 절박함과 단호함이 뒤섞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전달받은 미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국 수뇌부는 중국의 경고를 유엔에서 새로운 결의를 막아보려는 압박용 허세 정도로 치부했죠. 미국은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예정대로 북진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미군의 북진이 임박하자 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다급하게 중국과 소련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중국 대사관을 통해 압록강에 집결한 중국군을 신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특사 박일우를 베이징으로 파견해 박헌영과 연명으로 쓴 친서를 마오쩌둥에게 전달했습니다. 친서에는 적이 38도선 이북을 공격해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당신에게 특별한 지원을 부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중국에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다던 김일성이 이제 하는 수 없이라는 말로 구조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같은 날 스탈린도 마오쩌둥에게 전문을 보냈는데 5개, 6개 사단이라도 좋으니 즉각 38선을 향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소련군을 보낼 생각이 아예 없었고 오히려 북한에 있던 소련 요원들을 철수시키며 발을 빼던 참이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마오쩌둥은 10월 2일 지원군 명의로 일부 군대를 북한에 보내 미국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 군의 작전을 엄호할 공군 지원을 바란다. 라는 내용의 답신을 작성해뒀지만 이 전문은 끝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10월 1일 밤부터 이어진 당 정치국 회의에서 린비아오를 비롯한 지도부 다수가 파병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죠. 결국 10월 3일 모스크바로 날아간 공식 답신은 마오쩌둥이 써둔 전문과는 정반대인 중국은 파병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열악한 장비, 개입 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 중국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 동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 다수의 반대 등을 파병 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베이징에 온 특사 박일우에게도 다른 건 다 도울 수 있어도 군대를 파견하는 것만은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와 평양에 파병 불가 통보를 보냈지만 파병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진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인 10월 4일 중앙위원 전원과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죠. 그리고 회의에 앞서 만약 참전이 결정된다면 수십만 대군을 이끌게 될 총사령관을 정했는데 그가 점 찍은 인물은 국共내전 당시 동북 지역을 석권했던 린비아오였습니다. 그런데 린비아오는 참전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고 병을 핑계로 사령관직을 거절하는데요. 결국 마오쩌둥은 서북 지역에서 군정을 맡고 있던 펑더와이를 사령관으로 정합니다. 그는 펑더와이를 급히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0월 4일 오후 중라나이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여전히 참전 반대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갓세운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과 싸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마오쩌둥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시안에서 막 도착한 펑더와이를 회의 전에 따로 만나 지지를 약속받았죠. 다음 날인 10월 5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 펑더와이가 입을 열었는데 그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고 대만을 장악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을 공격해올 구실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보했다가는 사회주의 건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호한 발언은 참전에 미온적이던 주더와 덩샤오핑 같은 원로들의 마음을 돌렸고 당론은 참전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마오쩌둥은 저우원라이, 가오강, 펑더와이를 자신의 관저로 불러 식사를 하며 참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이 참전하겠다고 나서자 마오쩌둥이 이를 허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론이 참전으로 확정되자 10월 8일 마오쩌둥은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개칭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라는 공식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같은 날 김일성에게도 파병 결정 소식이 전해졌고 출동일은 10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때 중국은 엄연한 정규군을 보내면서 이름을 굳이 지원군, 다시 말해 병사들이 자원한 군대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파병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미국과 중국, 국가 간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는 위장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소련 공군이었습니다. 당시 제공권은 미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는데 수십만의 병력을 보내려면 소련 공군의 엄호가 반드시 필요했고 애초에 참전 결정 자체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우원라이는 이를 단판짓기 위해 소련으로 날아갔습니다. 흑해연한 휴양지에서 만난 스탈린은 중국은 참전해야 한다고 등을 떠밀면서도 정작 공군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설사 지원하더라도 소련 전투기가 한반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만약 격추되어 조종사가 포로가 되기라도 하면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는 그러면서 참전이 어렵다면 김일성 정권을 동북으로 망명시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마오쩌둥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출동 명령 실행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참전 결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죠. 그러나 10월 13일 긴급 소집된 정치국 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는데 소련 공군이 없어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망명 카드는 마오쩌둥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당시 동북 지역은 중국 공업의 절반이 몰려있는 경제재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무너진다면 망명 정권과 함께 대량의 난민과 폐잔병이 국경을 넘을 것이고 남만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압록강의 수풍발전소마저 미군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죠. 이날 마오쩌둥은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동북 변방군 전체가 발이 묶이고 전력이 통제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다시 참전을 결정했고 참전 소식을 들은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통보해뒀던 북한 철수 준비를 황급히 거둬들였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망명 직전에서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18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에 전쟁 개시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각 군은 19일 저녁부터 안둥과 지안선에서 압록강 도하를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매일 황혼의 도하를 개시해 다음날 새벽 4시에 정지한다. 5시 이전에 완전히 은폐하고 반드시 확실히 검사하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공군 지원이 무산된 상황에서 수십만 대군을 이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강을 건너는 철저한 은밀기동이었죠. 참전 사실은 신문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의 고위 간부들만 알도록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대군이 아주 조용히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도하 엿새 뒤인 10월 25일 운상과 온정을 잇는 도로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제40군 124단이 수풍댐을 향해 북진하던 국군 제1사단의 선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공군의 첫 전투였죠. 이날 1사단이 사로잡은 광둥어 쓰는 포로가 바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6.25 전쟁은 완전히 국제전으로 바뀌었습니다.